당연히 우리나라 리튬이 생산이 안 되니까 당연히 전량 100% 수입해 오는데 중국이 거의 한 70% 정도. 중요한 건 뭐냐면 리튬을 생산해서 여러 가지 재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련소가 중국에 거의 한 70% 정도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극재에서 원가가 가장 높은 게 리튬입니다. 전기차가 이제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산화 리튬의 수요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2020년도를 1로 봤었을 때 2040년도에는 40배 성장한다. 지금 수요량보다는.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원 부장입니다. 그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매장량이 조금 과점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장량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호주하고 칠레가 거의 한 67% 정도 매장량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량을 본다고 치면은 호주와 칠레가 매장량과 똑같이 생산량 비중도 크고, 그다음에 중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나라가 합치면은 생산량 같은 경우는 거의 80% 정도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튬을 수입해 오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리튬이 생산이 안 되니까 당연히 전량 100% 수입해 오는데, 국가들을 살펴보면은 중국이 거의 한 70% 정도 수입해 오고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 30%인데, 아까 제가 이제 매장량, 생산량을 구분해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리튬을 생산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재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광석이 있으면은 그걸 추출해서 리튬만 필요한 재련 과정이 필요한데, 이 재련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재련소가 중국에 거의 한 70% 정도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주라든지 칠레에서 난 리튬을 중국으로 수입해 와서 중국이 이제 그 광석을 재련하는 과정으로 해서 리튬을 생산하고, 그 리튬 생산을 갖다가 리튬만 수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리튬을 수입해 오는데 그 중에서도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이 있는데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비중이 한 70%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0%를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나머지 비중 한 30% 정도 되는데 그거는 거의 칠레 등에서 수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90년대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세계화가 진행이 됐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그러니까 싼 가격, 싼 노동력, 뭐 그런 것들을 생산해서 뭐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가 세계화의 가장 큰 특징인데, 중국이 그때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컸지만은 뭐 노동력이라는 그런 것들이 제일 쌌고 문제, 환경 문제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장이 거기에 많이 설치가 됐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리튬 같은 경우도 환경 이슈가 있어요. 재련할 때 보면 물이 오염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꼭 리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뭐 니켈이라든지 광석 물질이 아니라 다른 것. 그럼 공장은 효율적으로 해서 싼 노동력으로 해야겠다라는 개념으로 중국에 재련소가 많은 거죠. 이게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 재련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유치가 됐는데, 지금 와서 수요가 많이 성장하면서 그게 부각이 되는 거죠. 리튬을 얻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염호형이 있고 그 다음에 경화형이 있습니다. 염호형은 말 그대로 소금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염분기가 많은 호수. 우리가 이제 소금을 얻을 때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바닷물을 갖다가 타일로 같은 데다가 물을 하고 태양광을 해서 증발을 시켜서 소금이 남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염호는 염분기가 낀 호수에 이제 그거를 이제 끌어왔다가 이제 태양열을 이용해서 다 없어지면은 리튬만 남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금 호수 같은 경우는 주로 칠레라든지 아르헨티나 그런 남미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호수가 염분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호수는 염분이 별로 없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지역에서는 염분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추출하는 게 탄산 리튬 보시면 될 것 같고, 경화형은 말 그대로
광산에서 광석을 캐서 제련이라는 추출 과정을 해서 거기서 리튬을 뽑아내는데 거기는 이제 탄산 리튬을 뽑을 수도 있고 수산화 리튬을 뽑을 수 있고 근데 염호에서는 수산화 리튬은 못 뽑고 탄산 리튬만 뽑고 그런데 이 활용도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리튬 이온 전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2차 전지를 부를 때는 그러니까 리튬이 주로 들어간다는 거죠. 특히 양극재에 들어갑니다. 양극재에 들어갔는데 이 양극재에서 원가가 가장 높은 게 리튬입니다. 근데 리튬의 그 양극재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MCM, 뭐 MCA, 그다음에 LFP, 뭐 등등 종류가 많은데 이제 MCM, MCA를 삼원계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삼원계 배터리의 장점은 뭐냐면은 에너지 고밀도가 높기 때문에 출력이 높습니다. 그만큼 주행 거리가 길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MCM은 뭐냐면은 니켈, 코발트, 그다음에 망간 이 세 가지로 구성됐는데 이거를 니켈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뭐 니켈이 6이면은 뭐 나머지 부분은 22, 그다음에 니켈이 8이면은 나머지 부분은 11. 그래서 니켈 비중이 커서 에너지 밀도가 큰 거고 그다음에 주행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근데 이 양극재를 만들 때 니켈과 합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그게 수산화 리튬하고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원계 배터리의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수산화 리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LFP는 쓰이는 용도가 우리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전자기기, 뭐 노트북 그런 데 주로 쓰이는데 LFP는 말 그대로 리튬 인산철로 구성이 됐고 장점은 원가가 삼원계 배터리보다는 싸다는 거. 그런데 단점은 전기차에 활용이 되면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탄산 리튬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의 사용에 대해서는 양극재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고 결국에는 그리고 전기차의 주행 거리가 높은 것들은 수산화 리튬 이게 니켈과 용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탄산 리튬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어차피 리튬의 활용도는 그전에는 이제 전기차의 활용도가 별로 없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기기에 탄산 리튬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전기차들이 아까 이제 주행 거리가 높은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삼원계 배터리의 생산량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요도 삼원계 배터리의 수요가 이제 전기차가 이제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산화 리튬의 수요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모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쭉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산화 리튬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산화 리튬에 대한 그런 뭐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기차 생산량이 모델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내일 그 자동차를 출시하겠다 절대로 그러지 않거든요. 2, 3년 전에 이 모델을 출시하겠다라고 자동차들은 내연 기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다 그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많이 신차가 출시가 되지만은 2025년부터 그 신차 비중이 큽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점 내연 기관차는 줄이면서 이제 전기차 비중을 그러니까 그 완성차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당연히 수산화 리튬의 수요가 이제 큰데 가령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강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리튬의 성장이 가장 크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전문기관들이 그러면 가령 예를 그냥 딱 직관적으로 들으면 2020년도를 1로 봤었을 때 2040년도에는 40배 성장한다. 지금 수요량보다는. 예. 그래서 뭐 나머지 뭐 니켈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많이 성장한다. 그래서 40배 성장이면 뭐 큰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한 10배 성장하는데 2030년부터 40년까지도 그 모델들이 많이 그러니까 전기차가 침투가 많이 되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리튬의 수요는 뭐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